제목을 보고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왜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계실 것 같은데, 뭐든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철학의 방법론이 필요하고, 방법론이 적절하다면 더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 동영상의 뒤쪽 부분에 실제 IBM의 5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구현해 본 예들이 있으니 그 부분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삼진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공부를 한 것이고,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원한 것이 이러한 철학적 방법론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쓰여진 방법론들은 그냥 생각나는 유명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방법론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었으면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없는 것들만 열거한 것입니다.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인식론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한 방법론을 언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동영상 안에서 모두 사용된 방법론들입니다. 왜 양자역학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내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칸트 철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범위의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감각기관에 한정된 유한한 범위의 시간과 공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크면 인식이 중지되고, 시간이 너무 느리면 인식이 중지되고, 시간이 너무 빠르면 인식이 중지되고, 공간이 너무 작아도 인식이 중지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내재된 시간, 공간, 인과율의 충분 근거율이라는 인식의 틀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방식대로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 가능한 물질계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계속 찾아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데카르트의 건괴의 방법론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의 밖에 있는 정신계는 이러한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음양론적인 이원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면 우리가 인식이 불가능한 영역 속에도 인식 가능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데 다양한 철학적 방법론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도는 방식인 스핀에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중첩된 상태가 존재합니다.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래 양자역학은 이 첫 발자국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바로 중첩이라는 패러독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듐의 붕괴라는 중첩이 가능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50%의 확률로 청산가리 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거나 살게 되는데, 양자역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50%씩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중첩은 모순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50년이 돼도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건 경솔한 일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역시 경솔한 일이다. 그야말로 양자역학적으로 답변을 한 것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A는 참인데 not A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첩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과율의 논리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에 의하면 중첩이라는 현상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에 대한 답은 부처님은 산에도 물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정신과 물질을 가르는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파동이 중첩되는 것은 전혀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낮은 도와 높은 도가 중첩될 때 정확하게 50%의 확률로 인지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나타나는 중첩 현상은 이와 같은 착시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기도 합니다. 도는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요령은 가능한 위를 보지 말고 발만 보면서 이것이 오른발 또는 왼발이라고 생각하다가 위를 함께 같이 보면 거의 자유롭게 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배치하고 이 둘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해도 이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분이 없으실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위상을 180도 바꾼 상태에서는 이 둘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고 대칭을 이루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서로 자유롭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서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착시는 중첩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얽힘과도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첩이란 여러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음양론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극과 태극이 바로 그것으로서 태극권의 동작을 보면 항상 대칭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방면으로의 공격과 수비에 가장 안정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대칭되게 중첩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첩이라는 현상은 측정을 하게 되면 붕괴됩니다. 다른 가능성들이 이처럼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가능성들은 다중 우주의 다른 세계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짬뽕 혹은 짜장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짬짜면 상태로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장과 짬뽕을 둘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면 그중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첩의 붕괴 현상인 것입니다. 짬짜면이 짬뽕 혹은 짜장 중 하나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중첩의 붕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뽑기 상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은 중첩의 붕괴를 가져오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거시 세계에서의 뽑기와 같습니다. 뽑기는 관찰하는 대상에 개입해서 상태를 결정짓게 만드는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불교의 일체 유심조가 바로 이러한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얽힘이란 현상은 중첩 상태에 있는 양자들 중 하나가 붕괴되어서 상태가 결정져질 때 얽혀있는 다른 양자의 상태가 함께 결정져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의 대칭성 보존이라는 음양론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음양론에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한 가지를 들라면 바로 대칭성의 보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공 하나 안에서 대칭성이 보존되고 있고 이 수준에서는 공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대칭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뽑기의 수준에 따라서 음양 중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사상 중 하나, 8개 중 하나, 64개 중 하나를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건 하나를 뽑을 때 그 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함께 생성된다고 볼 수 있고
함께 얽혀 있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뽑는 것이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시어핀스키 삼각형 같은 프랙탈로 구성되어 있다면 수가 2, 4, 8, 64 등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차원에서건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푸키는 유령 같다는 뜻인데 우리말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귀신이 곡할 노릇쯤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지구 끝 아니라 우주 끝에 갖다 놓아도 얽힘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빛의 속도를 능가해서 전달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증거로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의 차원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이론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불교 철학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물질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데아, 의지, 정신 등의 차원에서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는 함께 있는 것이라서 물질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정신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자들의 얽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크리스탈에 레이저를 쏘아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간 광자들이 얽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거의 순수하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전적인 컴퓨터가 0과 1의 값만을 가지는 데 비하여 양자 컴퓨터는 0과 1 그리고 중첩된 값을 가집니다. 그 값은 블로흐 스피어라는 구에서 벡터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 벡터는 파동 함수의 일종입니다. 파동 함수의 절대치를 제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파동 함수의 확률론적 해석에 의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반드시 1차 미분 방정식이어야 했고 제곱할 때 음수가 나오는 허수 부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파동함수도 마찬가지로 허수를 가지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할 때 상쇄되어서 없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오답을 상쇄시키고 정답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파동함수의 집합은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개념인 힐베르트 공간을 이루는데 블로흐 스피어가 바로 힐베르트 공간입니다. 큐비트의 값을 나타내는 블로흐 벡터는 파동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진수 0101은 5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마지막 숫자가 중첩된 4자리의 큐비트는 이진수로 0100 또는 0101으로서 10진수 4 또는 5를 나타냅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자는 블로흐 벡터에 특정한 행렬을 곱해서 선형 연산을 하는 것으로서 벡터가 이 구의 내부에서 다른 위치로 회전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은 중첩을 만들어내는 연산입니다. 조금 뒤에 소개할 IBM의 양자 컴퓨터로 돌려본 결과 정확하게 50%씩은 아니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원래의 값으로 회복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0의 위치에 있던 벡터가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을 하니까 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컨트롤드 낫 게이트 연산은 일반적인 논리 회로에서 XOR 연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 연산을 사용해서 모든 논리 회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X는 컨트롤 큐비트이고 Y는 타겟 큐비트인데 X가 0인 상태에서는 Y를 그대로 두고 X가 1인 상태에서는 Y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 연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컨트롤 큐비트가 1이기 때문에 타겟 큐비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적당한 양의 전자기파만 쏘아주면 이렇게 변환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의 얽힘은 하다마드 게이트와 컨트롤드 낫 게이트 연산을 하면 얻어집니다. 노란 선에 있는 부분까지 실행되었을 때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에 의해서 중첩이 일어나서 십진수 0과 1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여기다가 컨트롤드 낫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1과 3의 중첩 상태가 서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x는 중첩에 의해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y의 값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0, 0과 1, 1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진수 0, 0은 0이고 이진수 1, 1은 십진수로 3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의 큐비트는 하나는 0, 하나는 1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인탱글, 얽혀진 것입니다. 이 예는 원래 이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동영상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본 QC 엔진은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돌려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큐비트에 0이 아닌 1이라는 값을 넣은 상태에서 돌려보았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1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진수 1, 0은 십진수로는 2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2에 100%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이진수로는 1, 0 또는 1, 1이 되고 십진수로는 2 또는 3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벡터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확률은 합쳐서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로우 벡터는 파동 함수의 일종으로서 제곱하면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은 확률과 비례 관계에 있게 되고, 색칠해진 면적이 클수록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드 낫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큐비트는 0과 1의 값을 중첩해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큐비트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이진수 0, 1과 1, 0이 나오게 되고 십진수로는 1과 2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중첩된 상태가 붕괴되면서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1이 나왔습니다. 이걸 계속 돌려보면 1이 나왔다가 2가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확률로 나중에 이제 50%, 50%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의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 연산을 한 것인데 0에서 7까지의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8분의 1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와 그 벡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 즉 확률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얽힘을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큐비트를 중첩시켜서 0과 1의 값을 가지게 하고 두 번째 큐비트는 0인 상태에서 컨트롤드 낫 게이트 연산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0, 0과 1, 1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십진수로 0과 3에 해당합니다. 실제 결과도 0과 3의 확률이 높게 나왔는데 에라도 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큐비트도 중첩시킨 상태에서 돌려보았습니다. 예상으로는 거의 25%씩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옵션 중에 서로 다른 양자 컴퓨터를 고르는 게 있어서 다른 걸 골라서 돌려봤더니 예상에 보다 더 근접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결정론적인 컴퓨터와는 다른 양자 컴퓨터의 확률적 특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RSA 방식의 암호를 풀기에 적합한데 이 방법은 소수 두 개를 곱해서 얻은 숫자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수를 곱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다시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기존의 컴퓨터로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과제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익스포넨셜한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수가 커지면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다항식의 복잡도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쇼어 알고리즘을 여기에 소개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D-Wave라는 종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큐비트의 숫자로만 따지면 이것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범용으로 쓰이는 것과 용도가 다른 것이라 한계가 존재합니다. D-Wave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데스크탑처럼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보다 큽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지형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퀀텀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양자 컴퓨터의 연산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분법적으로 낮은 곳을 찾아가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갇혀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퀀텀 어닐링 방식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뚫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합쳐지고 또 터널이 뚫리면은 더 낮은 곳으로 합쳐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최적해를 찾아내는 방식이라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양자역학을 이만큼이나마 이해하고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예전보다 철학적 방법론이라는 도구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너무 억지로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는 싫으니까 제 말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들으시는 분들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